안녕하세요. 문기호 프로입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자동화한 AutoML 기술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한 여러 가지 AutoML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를 해 드릴 것인데요. 먼저 AutoM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후 결측지 보정과 피처 선택, 그리고 모델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측지 보정과 피처 선택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것이고, 모델 생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utoM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가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를 고객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분석가가 이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풀 것입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이제 피처를 가공하고, 모델 생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결측지 보정 역시 데이터 클린징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를 가공하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를 가공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생성하는데,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기도 하고, 신경망 아키텍처 탐색이라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신경망 아키텍처 탐색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한 것을 AutoML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측지 보정, 피처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겐을 이용한 결측치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결측치가 대부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분석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되고요. 따라서 누락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치형 데이터나 수치형 데이터나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측지를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빈값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가 좀 고려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의 결측치 처리 방식은 기존보다 좀 발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방법은 결측지가 있는 그 데이터 주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측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도 역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방법인데, 결측치를 인크리멘털하게 계속적으로 보정해서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방법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결측지를 보정하는 방법인데,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수치형이나 범주형 데이터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데이터가 클 경우 그 결측지를 보정하는 계산 시간이 좀 큰 단점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한 결측지 보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딥러닝 방법 중에서 겐을 이용한 결측지 보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겐을 이용한 결측지 보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겐이라는 것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기술을 겐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랜덤한 데이터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 훈련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분간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합니다.
초반에는 계속해서 가짜라고 판별을 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너레이터의 네트워크가 점점 발전하게 돼서 진짜와 같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는 랜덤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점점 더 진짜와 같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층과 출력층의 차원이 같고 중간에 있는 차원이 좀 작은 네트워크 구조를 말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입력 데이터를 출력층에서 재구성할 때 입력 데이터의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내는 데이터만 뽑아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주로 그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잡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결측치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로는 원본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깨끗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오토인코더에서 이 입력 데이터에서 가장 특징을 잘 뽑아내는 데이터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걔네 제너레이터의 초기 네트워크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는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구성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결측치를 한번 보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보정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주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가 재구성 데이터는 초기에 오토인코더에서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로 구성한 데이터와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분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결측치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서 가장 잘 보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제너레이터의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초기에 학습을 한번 해줌으로써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을 해줌으로써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한 알고리즘으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알고리즘으로 성능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제 저희는 겐과 오토인코더를 혼합해서 사용했고 게인이라고 해서 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이스를 사용했고 근데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미다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와인과 레터 데이터인데 UCI 데이터입니다. 와인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26가지 알파벳 문자를 판별하는 데이터입니다. X축을 보면 결측치율이 있는데 원본 데이터는 실제로 결측치가 없었지만 저희가 임의로 결측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결측치를 보정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비교하였습니다. 에러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을수록 좋고 원본 데이터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 좋은 모델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저희가 사용했던 겐과 오토인코더를 혼합한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측치율이 높아질수록 그 성능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처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상호의존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의존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다른 변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 2와 변수 3이 있습니다. 변수 2를 봤을 때 변수 3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음식 종류고 변수 3 같은 경우는 동물입니다. 반대로 변수 3을 봤을 때도 변수 2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 경우는 상호의존 정보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수 1과 변수 3을 봤을 때는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상호의존 정보가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호의존 정보를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맥시멈 렐러번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겟과 피처가 있을 때 타겟을 가장 잘 예측하는 피처를 뽑고 싶습니다. 이 경우 타겟을 가장 잘 설명하는 피처를 선택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타겟과 상호 의존 정보가 가장 높은 피처를 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겟과 관련성이 높은 피처를 뽑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방법을 맥시멈 렐러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처 2와 피처 2와 피처 3이 타겟과 가장 관련성이 높아 보여서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다음은 미니멈 리던던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겟과 관련성이 높은 피처만 모았더니 반드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중복성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중복된 피처, 즉 피처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피처를 제거해 주는 것을 미니멈 리던던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처와 타겟 간에는 관련성이 높아야 되고 피처 간에는 중복성을 낮춰줘야 되는 기법을 미니멈 리던던시 맥시멈 렐러번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MRMR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기법을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보면은 결측치가 좀 많습니다. 꽃받침 길이와 꽃받침 너비 보시면 결측치가 많죠. 근데 결측치가 있다는 것은 정보 이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는 저희는 덜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상수로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상수로 채우게 되면 결측치가 많은 피처는 점점 분포가 균등 분포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점점 분포가 균등 분포로 가게 되고 점점 중복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열이, 두 개의 피처가 동시에 뽑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왼쪽 테이블 같은 경우는 회귀 문제용 데이터고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용 데이터입니다. 이제 회귀 문제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수형으로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면 피처 간에는 중복성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타겟이 연속형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띄게 됩니다. 하지만 결측치가 많은 피처의 경우 결측치를 상수로 채우게 되면 균등 분포로 가기 때문에 피처와 타겟의 분포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관련성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뽑고자 하는 기법은 피처와 타겟 간에는 관련성이 높고 피처 간에는 중복성이 낮은 것인데 결측치가 많을 경우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는 점점 덜 뽑히게 됩니다.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타겟 정보가 그 연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니게 되겠고, 따라서 저희는 한번 그 피처에 있는 결측치를 정규 분포에서 나온 랜덤한 값으로 채워보았습니다. 이 경우 피처는 결측치가 많을수록 점점 정규 분포로 가게 되고, 타겟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처가 많을수록 그 피처가 선택될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처에 있는 결측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데이터가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면은 역시 뽑힐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 알고리즘을 가지고 에너지 수요량 예측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로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첫째 주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6월 둘째 주 에너지 수요량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수요량이 타겟 정보이고, 기온, 비, 습도, 뭐 여름이나 겨울, 유무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16년 1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았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R 스퀘어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R 스퀘어 값은 1보다 작은 값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고,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그 모델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먼저 A사의 제품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 A사의 제품은 피처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전체 모델을 돌려보았더니 R 스퀘어 값이 0.776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추가 실험을 했는데 A사에서 제공한 자동 피처 선택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저희가 사용한 자동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R스퀘어 값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A사에 있는 그 피처 선택 알고리즘도 최적의 피처를 선택해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B사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처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알고리즘이 없어서 전체 피처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사용한 자동 피처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R스퀘어 값이 0.8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준비되면은 이제 피처를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델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학습 전에 미리 설정해주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를 모델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일단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맥시멈 뎁스를 4로 하고 넘버 오브 트리를 8, 미니멈 인스턴스 퍼 노드를 2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려봤더니 정확도가 0.84가 나왔고요. 이제 생각보다 정확도가 낮아서 파라미터를 바꿔서 다시 한번 돌렸더니 0.81이 나왔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정확도를 0.88로 높여서 이제 작업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은 브라이틱스 AI라고 SDS에서 만든 분석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 워크플로우 모델러라고 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 마우스 컨트롤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로드하고 나서 데이터를 스플릿하죠. 그리고 테스트와 트레인으로 나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앙상블 모델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앙상블 모델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모델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화면이 뜨게 되고요. 저희는 로그로스 값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그로스라고 값을 입력을 해주고 최소화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최적화하고 싶은 하이퍼 파라미터만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범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값을 입력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마우스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주고 5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돌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런을 하면 한 번 돌면 한 사이클이 돌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밸류는 로그로스인데 로그로스 값이 최소화가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점점 오브젝티브 밸류가 최소로 가고 싶습니다. 한 15번 정도 돌았고 네, 20번 돌고 나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찾아졌고 어플라이 베스트 파라미터를 누르면 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저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결측치 보정을 위해선 저희가 겐을 사용했는데 이 겐의 학습 속도를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피처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MRMR이라는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결측치가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한층 가깝고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번 대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X값은 있는데 Y값이 없는 경우에 문제나 이상 징후를 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결측치 데이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X값이 있는데 Y값이 네, 그렇게 질문 없는 주셨네요. 문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그럼 그 결측치 네. 중에서 한쪽에 축으로 되는 결측치가 모두가 결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이 모두 결측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그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아예 날리고 사용을 해야 돼서 그 사용하는 피처에 어느 정도 결측치 외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요. 워크플로우 모델러가 애저 ML과 비슷한 컨셉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애저 ML도 사실 보면 마우스 컨트롤만으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주신 질문 중에 X값, Y값 질문 주신 분은 혹시 기대하셨던 답변이 아니라면 추가로 더 코멘트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발표 끝나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문기호 프로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